서정욱 변호사님, 오늘 기념식 보면은 사사건건 좀 날선 비판을 보여왔던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란히 앉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은 분들 좀 보셨을 텐데, 한동훈 위원장이 일어서서 자리를 좀 내어주는 모습, 평소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이 연출됐는데 쭉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3일째라도 이제 이거 하나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네. 오늘 하루라도 평소에는 여야가 정쟁을 이렇게 거칠게 하다가도 오늘 3일째는 좀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준석 대표든 이재명 대표든 한동훈 위원장이든 좀 이게 같이 악수하면서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은 이게 좋고요. 네. 제가 근데 오늘 대통령 기념사 중에 저는 가장 와닿는 게 네. 모든 독립운동은 다 이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 네. 독립운동은 이제 무장 독립운동도 있지만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 외교 독립운동 이것도 이게 평가받아야 돼요. 요즘 이제 건국 전쟁이 100만을 돌파했거든요. 예. 이것도 이제 평가받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힘을 기르자 이런 이제 문화, 교육 이런 모든 독립운동가들은 다 이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가장 와닿는 네. 이런 이제 구절입니다. 강성필 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사진 나왔는데 굉장히 좀 웃으면서 이준석 대표도 나와서 한동훈 위원장과 악수하는 모습도 나오고 좀 훈훈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사 그리고 안보 특히나 이런 독립에 있어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같은 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리는 거고요. 전 개인적으로 저 두 분이서 저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최근에 모 방송국에서 1대1 대담을 제가 제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의견을 조금 조율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자연스럽게 한번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방송사들이 많이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총선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1대1 토론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먼저 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가 기자, 이재명 대표 일단은 응답만 남은 것 같은데 저 자리에서 대화가 진짜로 오갔을까요? 당연히 오가지 않았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생방송 토론에 응하겠다, 1대1 배틀 한번 해보겠다라고 방송사에다가 다 답변을 준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아직 우리 이거 관련해서 논의한 적 없다면서 그런데 우리 예전에 윤 대통령에게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요청했었는데 영수회담 제안했는데 이에 대한 답은 없고 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총선 끝나면 이거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답만했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토론 받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저는 이제 이거 안 받을 걸로 봐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거 한동훈 위원장은요, 조선 제일 금이면서 네. 조선 제일 혀를 가진 토론의 달인입니다. 많은 평가가 나왔었죠.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거 한 위원장하고 토론하면요, 아주 이제 이거 곤란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 많아요. 특히 이제 이거 한동훈 위원장은 불출마 희생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 이재명 대표는 방탄 때문에 출마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게 공격당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거 한동훈 위원장은 오히려 이제 원희룡 후보나 경쟁자들을 키워주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공천 학살, 임종석부터 이제 박용진 경쟁자들을 싹을 자르고 있잖아요. 이런 게 토론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이재명 대표가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는 아마 이게 이재명 대표가 토론을 거부하고 도망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방탄 때문에 출마했다는 건 개인 의견이시고요. 강성필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도 사실 언변에 있어서는 뒤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좀 평가 많이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사될 거라 보십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요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압승을 할 거라고 봅니다. 압승. 왜냐하면 토론이라는 건요, 이 정치 영역도 있지만 문화, 경제, 사회, 국방까지 여러 방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내공은요 하루 이틀에 생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천하제일검은요 싸움할 때 쓰는 거지 토론은요 싸움이 아닙니다. 이 본인의 어떤 평소의 정치 철학과 경제 관념 여러 분야에 있어서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 우러져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말을 잘하고 못하고도 매우 중요하지만 본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어떤 철학이 그대로 담겨져서 국민들께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도 하셨고 경기도지사를 하셨기 때문에 국정 전반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토론으로 붙는다 그러면 압승할 거라고 봅니다.
압승 뭐 안 받을 거다 이런 많은 전망하셨는데 그 두 사람이 나오는 어떤 투샷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관심 가질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인데 장가 기자 일단은 이른바 여전사 3인방이라고 많은 좀 세간에 좀 내렸는데 전현희 전 위원장 빼고 두 사람입니다. 추미애 이현주 전 의원, 전 장관. 이분들 전략 공천이 조금 전에 뭐 어디로 갈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조금 전에 발표가 됐어요. 어디죠? 그렇습니다.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하남 갑에 전략 공천이 됐습니다. 네. 가서 좀 선전을 해달라 이런 당의 요청을 추미애 전 장관이 받아들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설득으로 영입된 이현주 전 의원은요. 단수 공천될 줄 알았는데 단수 공천 안 됐고요. 이탄희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기 용인정 지역구에서 3자 경선을 벌입니다. 자, 그리고 경기 광명을 같은 경우에는요. 현역 양기대 의원과 김남희 예비 후보의 경선이 펼쳐집니다. 이곳에 원래 이 양이원영 의원이 출마를 신청했는데 예. 컷오프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아시다시피 하남 갑은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히 이른바 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추미애 전 대표가 거기 가셔가지고 험지 가셔가지고 선전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에서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수락을 하셔가지고 하남 갑으로 이번에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 의원께서도 이 지역에 자기가 본인이 사회 초년 생활 때 거주를 오랫동안 했고 이 지역에 대해서 많은 애정이 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아마 응모를 하셔가지고 어제 면접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지역은 우리 당 의원님께서 그 지역에 재선을 못 오시고 그만두고 이렇게 한 지역이라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은 아니고 가서 열심히 해야 될 그럴 지역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쭉 들으셨는데 강선필 부대변인 일단은 두 사람이 수도권 공천 됐는데 뭐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그만큼 내부에서 의견이 좀 분분했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 이 지역 좀 의외의 지역이다. 지금까지 좀 많이 거론이 안 됐던 지역 같은데 어떤 배경,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근데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야 수도권 여러 군데를 돌려봤겠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하남 같은 경우도요. 단체장이 이제 저희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열세 지역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이제 경기 남부 쪽에 가서 한번 국민의힘의 어떤 바람 좀 잠재우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 용인정 그러니까 전 이탄희 의원의 지역구에 이제 공천을 받았는데 예. 저는 이쪽에는 어차피 지금 박성민이라든지 이현욱이라든지 우리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용인 갑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용인 갑은요 지난 21대에서 경기도에서도 국민의힘이 7석밖에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그런 분위기에서도 국민의힘이 수성을 한 곳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많이 열세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왜 재밌냐면요.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의힘의 귀책 사유가 있는 곳에는 무공천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대구의 중구청장은 재보궐에 무공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20대, 21대 모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뇌물수수로 징역 7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구도 저는 국민의힘이 무공천을 해야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현주 의원이 가서 우리 텃밭도 아니기 때문에 가서 심판을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당에서는 전략적으로 용인정으로 공천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추 전 장관은 굉장히 많은 곳에 좀 이름이 오르내렸고 뭐 이런 데서도 실제로 돈 돌았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종합적으로 두 분 공천 어떻게 보셨습니까? 추미애 장관은 이제 그 배지를 달아주려고요. 엄청나게 노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서울에 다 돌려봐도 불리하니까. 근데 그 하남은 이제 신설 지역 두 개 나뉘죠. 근데 그 전에 4년 전에 그 최종윤 예. 이분이 50.77%를 얻었어요. 그리고 대선 때도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근소하지만 윤석열 후보를 이제 앞섰던 네. 이런 지역입니다. 여기에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을 어떻게든 이렇게 배지 달아주려고 전략 공천한 게 아닌가. 네. 이게 무슨 험지입니까? 험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민주당 현역이 됐었고 이재명 후보가 이겼던 이런 하남에 저는 추미애 장관을 그냥 내리꽂았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현주 전 의원은 이제 그 원래는 용인갑이 맞죠.
왜냐하면 이제 거기 이원모 비서관이 노니까 윤석열 심판 정권 맞는데 아마 이제 그 용인 정으로 간 거는 이게 정은 이탄희 지역구입니다. 네. 거기 리틀 이재명이라는 우리 이현욱 있잖아요. 이현욱 변호사. 이분이 2402호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영장 의견으로 경찰이 올린 적도 있어요. 따라서 이제 그분이 사법 리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박성민 최고위원 젊은 여성 있잖아요. 예. 이분은 이제 그 친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현주 의원을 거기에 내리꽂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 두 언급되는 공통점이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좀 친문 세력을 비판했다 이런 공통점이 나온다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당내에서 이 두 사람을 좀 내세우는 게 좀 오히려 역효과 날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강성필 부대변인 어떻게 네. 반응 또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민주당으로서는요, 이번 총선의 전체 컨셉을 윤석열 정부 심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잘 싸울 수 있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전 악연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을 이렇게 잘 활용을 해서 이슈화를 시켜서 국민이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심판론이요, 약간 지금 공천 과정에 들어서면서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천이 끝나면 이걸 제대로 한번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후보들이 필요하다. 이래서 지도부가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호동 변호사님, 일단은 이 두 사람 말들이 많았습니다. 조커가 될까요? 아니면 족쇄가 될까요? 뭐 이번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아마 저는 이제 그 인근 지역까지요 피해를 주는 이런 이제 피해다. 그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남이 2개가 되잖아요. 근데 그 옆에 지역의 을은요 백범 김구 선생의 정손자가 나옵니다. 청년. 근데 옆에 추미애 전 장관이 나오면 오래전에 을까지도 이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만큼 이게 추미애 전 장관은 이제 보수의 여전사, 보수의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지지층이 협소합니다. 물론 이제 열렬한 이제 민주당 지지자 일부는 찬성할지 몰라도 친명계에서도요 추미애 장관은 이게 아주 비판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아요. 저는 상당히 그 당의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현주 의원도 이분은 이게 문재인 대통령 보고 이제 그 최서원 씨보다 못하다 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연산군 같은 사람이다. 이 원조 서른 의원이 하기 전에 이현주 의원이 먼저 연산군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도처에 아마 이제 반대 엔티 세력이 많을 겁니다. 저는 두 분에게 결코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민주당 공천 잡음 갈등 파동 파국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문 핵심이라 불리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영표 의원이 잇따라 공천 배제되면서 당이 굉장히 시끄러운데, 장가 기자, 일단 임 전 실장이 서울 중성동갑 지역 떠나지 않고 어제도 선거운동을 했는데 민주당은 그럼에도 재고 요청은 사실 거부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미 임종석 전 비서실장 거취를 가지고 논의가 계속해서 있었고 이 자리에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중성동 갑에 공천을 했는데 네. 다시 바꾸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당에 재고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 오늘 의결 내용에는 그 지역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기자들에게 이거 꼭 물어봐야겠느냐 이렇게 답을 하면서요. 지도부와 공관위, 전략공관이 다 같이 좀 협업을 해서 결정할 사안이지 전략위 단독 해결 사안은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앞서서도 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거취 가지고 좀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이 목소리 계속 들어보시죠. 공당에서 한번 공천을 발표를 하고 나면은 엄청난 어떤 문제가 돌발되거나 비리가 있거나 검증에 실패했거나 이러지 않는 한은 그걸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꼭 이러셔야만 되느냐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 지역 아니면 안 된다는 그것이 시대 정신인가? 그 시대 정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 실장이 탈당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의사를 물어봤고, 그랬더니 본인도 탈당하지는 않겠다. 당의 공식적인 결정이 난 상태고 이의제기는 했고 이의제기를 살펴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의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임종석 실장이 어제 왕십리에서 이제 퇴근길 인사를 강행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쭉 들으셨는데 굉장히 좀 전체적으로 보면 부정적입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략공천 지역에 전현희 전 위원장을 공천했는데
임종석 전 실장 왜 자꾸 버티느냐, 그만하시라, 이 얘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요, 그 임종석 전 실장에게도요, 어쨌든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당해서 배려해야 된다. 그리고 전현희 그 후보도 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러한 과정들이 잘 해결이 되면 오히려 임종석 전 실장이 나중에 전현희 후보를 잘 지원을 하면서 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당에는요, 위계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자꾸 이런 거 가지고 번복이 되면요, 전례가 남고 앞으로의 모든 공천이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는 것을 임종석 전 실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사실 최초에는 임종석 전 실장이 중구 성동갑에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길어지면서 이 정도의 어떤 갈등 상황이 생길 수 있으면 임종석 전 실장에게 공천하는 게 맞다. 최소한 경선을 시키는 게 맞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선당호사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임종석 전 실장에 분명히 다른 기회가 열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화면에서 쭉 보신 것처럼 임 전 실장이 서울 왕십역에서 선거운동하는 모습 보셨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 엇갈리는 것 같은데 한번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하십시오! 그래, 파이팅! 힘냅시다! 민주당! 방송 좀 많이 내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성동에 맞뚝 박았습니까? 성동에 맞뚝 박았어요? 아니 당신들 말이야. 윤석열 정권에 싸움 한번 제대로 안 한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뭐 비슷한 얘기. 네, 화이팅 외치는 분도 계셨고 우는 분도 계셨고 또 마지막에 또 성동에 말뚝 박았나 뭐 이렇게 항의하고 소란 피우는 분도 계셨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쭉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그 3.1절이잖아요. 네. 저는 임종석 실장이 이제 그 3.1절의 그 독립운동처럼 평화 시위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게 선거운동으로 보고요. 네. 아마 이제 탈당은 안 할 걸로 봐요. 남아서 이제 이재명 체제를 무너뜨리자. 남았어. 그럼 이게 언제 무너뜨렸냐? 3단계 전략이 있다 봐요. 네. 첫째는 이제 3월 달에 공천 끝나면 이제 여론조사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민주당 이대로 가면 이게 폭망한다. 이재명 얼굴로 어떻게 선거 치르느냐. 이런 게 여론이 들끓으면 이재명 대표가 사퇴할 수밖에 없거든요. 1차적으로 3월 달에 한번 이게 당권을 접수해 보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게 안 됐을 때는 총선 후에. 네. 어차피 이게 총선은 폭망할 거고 공천 갈등으로.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가 온전히 책임을 지대고 그때 끌어내리자. 그러면 이게 대안이 우리가 친문이 당권을 접수한다. 이게 2단계고요. 마지막 안 되면 이제 8월 달에 전당대회 가야죠. 그때도 이제 그 어차피 친문이 결집되면 당의 주인은 친문이다. 친명은 세입자다. 네. 세입자. 왜 우리가 나가느냐? 이재명 대표를 쫓아내야 된다. 아마 이런 식으로 3단계 단계적으로 이재명 체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당내에 남아서 투쟁을 하는 거기에 구심점이 임종석이다. 이래 봅니다. 3단계론. 강성필 부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뭐 3단계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한 10% 정도? 저는 그렇게 예상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요. 임종석 전 실장이요. 지금 하는 메시지의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서른 의원, 그러니까 친이낙연계 인사들하고 달라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되게 임종석 전 실장은 지금의 어떤 본인들이 이렇게 세게 메시지를 내고 극단의 단어를 내면요. 총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게 민주당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당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에게 총선을 망치려는 거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하신 1단계와 2단계는 조금 실현 가능성이 없고 네. 하지만 나중에 추후에 3단계 전당대회에서는 아무래도 다시 당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겠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탈당하지 않고 잔류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 8월 전당대회 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전망해 주셨군요. 자, 이건 변호사님, 임종석 전 실장 때문에 어쨌든 정작 중성동갑에 전략 공천됐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기다려주는 걸까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전 전 위원장은 사실 선거운동을 시작조차 지금 못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애초에 전 전 위원장은요, 이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종로의 출마 의사를 밝혔다가 당의 결정에 따르고자 이 종로에 대한 출마 의지를 꺾고 결국 전략 공천이 됐더니 해당 지역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대 후보인 이 국민의힘 후보로 이 단수 공천된 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벌써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하루하루 본인이 선거운동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전 전 위원장 측은요. 당분간 이 지역 이런 활동이 좀 어렵다라면서 공천을 받기는 했지만 정리가 덜 된 탓이다. 이 사무실 이전조차 종로에서 하지를 못했고 캠프부터 좀 꾸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왈가왈부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 중송동갑 관련한 지역구 준비는 차근차근 하고 있지만 결국 당 지도부에서 결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임 전 실장이 이제 최종적인 어떤 결정을 해줘야만 선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서요. 임 전 실장 그리고 이 전 전 위원장 간의 교통 정리에는 다소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전현희 후보죠. 좀 난감한 입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강선표 부대변인 일단은 이번 임 전 실장의 공천 배제로 오히려 이제 임 전 실장이 체급이 더 커진 느낌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한간에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서 친문계 구심점으로 좀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구심점이 없어서 어떤 공천 못 받은 분들이 어떤 집단 행동 이런 걸 못 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좀 엇갈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친문이요? 지금 구심점이 없는 건 확실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친문 주류 세력들 중에 한 15명 정도는 이미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선을 치러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본선을 치러야 되는데 당내 분열이 세지면 본인들의 본선 가도에 악 영향을 주는 거예요. 수도권은 1000표, 2000표로 갈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난 어떤 의원총회에서도요. 의원들이 절반밖에 오지 않았어요. 그 자체가 지금 친문 주류 세력에서는 이번 공천 파동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반증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심점이 없어서 이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어떤 파급력이 조금 잦아드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총선은 살아남는 자의 무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22대가 되면 이제 살아남은 친문 세력들이 있고 또 친명 주류 세력들 중에서도 사실 원류를 따져보면 친문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과 연대를 해서 나중에 친문 세력이 당의 주류로 다시 등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정표 변호사님, 앞서 이제 좀 임 전 실장이 좀 잔류할 거다라고 일단은 전망을 먼저 해주셨는데 그럼 구심점이 실제로 될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구심점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죠.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은 이제 뭐 고양이 시켜가지고 좋아요를 통해서 사천하지 마라 SNS 이렇게 여러 번 경고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심정은요, 마음속 심정은 어떻냐? 나도 쏟고 국민도 쏟았다. 아마 이게 설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친문을 학살할 줄 나도 몰랐다. 아니 내를 찾아와서는 명문정당 만든다고 우리 통합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친문을 다 치내느냐? 아마 이게 그래서 나도 쏟고 국민도 쏟았다. 이런 게 심정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적정한 공천이 마무리될 어느 시점이 되면 메시지를 좀 내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이제 비례는 조국 신당을 찍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조국 전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보다. 따라서 저는 친문의 구심은 누가 뭐래도 문재인 대통령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적정 시점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친문계 현역 홍영표, 기동민 의원 컷오프 했고요. 친명으로 불리죠. 안민석 의원도 컷오프하면서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고은 변호사님,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많은 반발 얘기를 비판을 들어도 마이웨이 공천 이대로 쭉 간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지속되고 있는데 탈당이 그래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친문계 현역 의원인 홍영표 의원 그리고 기동민 의원에 대해서 컷오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홍 의원 측은 즉각 반발을 하면서 탈당 가능성까지 내비쳤는데요. 홍 의원은 SNS에서 이 전략공천으로 지정할 이유가 없는 멀쩡한 지역을 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묶더니 경선도 없이 저를 배제했다라면서 새로운 정치를 고민하는 분들과 뜻을 세우겠다. 다음 주 중 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기자회견을 열고요. 이 형평성과 공정성, 일관성이 다 무너져 내렸다라면서 이런 국민들, 당원들 또 유권자들에게 심판받을 기회를 달라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 나올지 관련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의도가?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민주당은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가는 걸 저는 오히려 뒤에서 즐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솔직히 후회합니다. 기억 안 난다고 할 걸, 부인할 걸, 아무런 물증도 없는데 그러면 공천 주는 겁니까? 당의 기준이 과연 그것입니까? 홍영표 의원도 경쟁력 부족해서 제외된 걸로 그건 아닙니다. 컷오프된 이유가 뭔가요? 쭉 들으셨는데 마지막에 안규백 위원장 답변이 조금 애매합니다. 손혁 변호사님. 홍영표 의원 경쟁력이 부족해서 제외된 거냐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건 아닌데요 하고 나갔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면 이게 경쟁력이 부족한 게 아니면 이게 뭐 때문에 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아마 근데 이분이 친문의 구심점이에요. 임종석 실장은 이제 배지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 배지를 다른 친문 의원들의 구심점이 홍영표입니다. 친문 좌장으로도 불리죠. 그렇죠. 옛날에 송영길 대표하고 당대표 경선을 했었죠. 그때. 그래서 이제 아마 친문 와해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제 자른 게 아닌가.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홍영표는. 그리고 이제 기동민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라임 사건으로 1억 200만 원 재판인데 예. 1억은 이게 다투고 있거든요. 200만 원 양봉만 인정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비례 이수진 의원입니다. 비례 이수진 의원도 500만 원 받아서 이게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근데 비례 이수진은 성남의 윤영찬 의원하고 경선하잖아요. 근데 같은 라임에 돈 받았는데 나도 이게 1억은 다투고 있는 거예요. 양복 200만 인정하고. 예. 근데 왜 이수진은 기회를 주고 기동민에게 컷오프 시키느냐. 이게 형평이 안 맞다. 이런 지적입니다. 예. 강성필 부대변인 어쨌든 이런 식으로 흐름이 가면서 최근 민주당에서 탈당한 인원만 총 8명이다. 다음 주에 홍영표 의원도 입장 내겠다고 하고 있고요. 비명계에서는 민주연대 조직해가지고 세력화에 나설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세력화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이분들이요, 만약에 그 호남, 우리 민주당의 텃밭에 어떤 지역구를 두고 있다면 일결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홍영표 의원 아시다시피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1000표, 2000표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갈리는 곳이에요. 평평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당이 나오든 무소속이 나오면 그 여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민주당에 해를 입히는, 그래서 본인도 당선이 안 되고 오히려 민주당만 떨어뜨리는 효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로서 비난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을 분명히 본인도 알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선택을 과연 할까 의문입니다.